여기부터네요. 예. 오늘은 3.4의 항목으로서 속도와 위험한 삶의 시뮬라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포스트 미래주의 이 속도에 대한 환상도 좀 봤었고, 슈퍼마티즘에 나타나는 공간의 가상성에도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속도의 완성과 새로운 현실에서 이탈리아 시작으로서 이탈리아 미래주의와 속도의 아름다움, 이탈리아 미래주의에서 흔히 얘기하는 속도의 아름다움, 뭐 전쟁 미학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그 세 번째 장, 속도의 환상과 새로운 현실의 네 번째 논점으로서 속도의 위험과 삶의 시뮬라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모델의 토대를 둔 디지털 예술. 디지털 예술은 시뮬레이션 모델의 토대를 뒀다 그랬죠. 그 시뮬레이션과 대립되는 이른바 아날로그 예술에서 얘기하는 것은 미메시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문학적 서사 기억. 미메시스의 관점에서는 이 문학적 서사, 흔히 얘기해서 기억의 예술, 무네모즈네라고 하는,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는 어원 있죠. 여기에 무네모즈네라고 하는 신화적 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어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기억, 기억의 신. 상실되며 현실인 대신에 인지체제의 실시간 속에서 상징적으로 변한 낯선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시 대상성이 없는 현실은 예술적 현실을 얘기하겠죠. 이렇게 제시됩니다. 구주주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포스트 구주주의 의미에서 반영적 기호 관계의 유희와도 연관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후기 산업사회에 대해 세계 종말론적인 멜랑콜리를 진단하고 있는 보드레아르, 장 보드레아르죠. 보드레아르의 시뮬레이션 미학은 이런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장 보드레아르 또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커다란 논제 중에 하나가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일반적 현실에 대한 부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새로운 현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요. 뭐 현실 개념을 우리가 예술이라는 맥락에서는 굉장히 많이 현실이 뭐냐라고 하는 그 논점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뭐냐라고, 예술적 현실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술가들, 그게 뭐 글 쓰는 사람이든지 무슨 음악을 하든지 화가든지 아니면 뭐 연극이든지 영화든지 이른바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 관여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인 목표는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예술적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보다도 더욱더 조금 그런 관점을 좁혀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목표는 새로운 새로운 현실을 우리가 일반적인 현실에 보다 더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마 예술가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도 할 수가 있고, 공통적인 목표라고도, 공통 분모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가깝게, 현실이 똑같이는 할 수가 없죠. 그게 예술의 역설입니다. 그 예술가들은 현실에 가깝게 자기의 예술 작품을 묘사 또는 재현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현실에 동일하게 되는 순간, 똑같게 되는 순간은 예술의 가치가 상실합니다. 그게 이제 예술의 역설이에요. 현실에 아주 가깝게 이렇게 진입하고 다가가려고 노력하지만은 동일할 수가 없지만은, 만약에 현실과 동일하다 그러면 그건 예술이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 되어버리죠. 그게 예술의 역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술가들이 마주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엘레멘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주체와 객체의 요소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현실 자체는 주체와 객체가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술 세계는 그게 구분되지 않죠. 주체의 그런 주체를 드러내는 주관성, 객체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객관성, 이른바 오브젝티비티, 서브젝티비티라고 하는
subject가 자기 주체임을 드러내는 것을 주관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subjectivity하고 객체가 자기 객관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objectivity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subjectivity하고 objectivity, 이 주관성과 객관성과 합일이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것이 예술가들의 지대한 과제이자 최고의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메시스 예술의 최고의 목표가 그런 것이었고 고대 그리스 이후부터 현재까지 예술의 그런 예술 사조의 진행 과정은 이것에 접근하기를 노력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 이른바 주체와 객체가 합일해야 되는 이러한 상태는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술 이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헤겔의 미학 이론에 보면은 헤겔의 미학에 보면 주관성 이론이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테오리 데어 주비액티비테트라고 하는 테오리 데어 주비액티비테트라고 하는 주비액티비테트는 영어로 하면 서브젝티비티 주관성을 얘기합니다. 주관성을 독일어로 하면 주비액티비테트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보면 주체와 객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합일의 원칙 이런 것이 고대 그리스 시대에 존재했었고 그 사람이 살던 이른바 17세기, 18세기 고전주 시대에 그런 것을 다시 자기의 시대로 이끌어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논의하고 있는 그 디지털 예술과 문화에서는 이거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이른바 낯선 현실이 제시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메시스의 바탕에 둔 것이 아니고 시뮬레이션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조주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포스트 구조주의 의미에서 반영적 기호관계의 유의와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후기 산업사회 시대에 보드리아르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보드리아르는 우리 허무주의, 이른바 극단적 허무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가들이 대부분 다 허무주의자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무주의자의 대표 철학적 부분에서 허무주의 대표자를 예를 들려 그러면은 그 니힐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니체 같은 사람을 들었죠.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허무주의자들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모든 현실의 가치, 규범, 도덕성, 도덕적으로 다 부정하는 거죠. 부정합니다.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부정하면 그게 허무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는 것 중에 그 부정의 끝없는 나라까지 자기가 이렇게 침잠하는 거죠. 침잠. 사고의 깊이를 굉장히 깊게 하면서 침잠하면서 부정의 나라 끝까지 들어가면서 어떤 바닥에 부딪힐 때, 바닥에 부딪힌다는 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어떠한 한계상에 도달될 때, 도달되는 그것은 전제 조건이고, 그러면서 부정할 수 없던 새로운 가치를 도출해낼 때, 그때 그 사람 허무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해. 그건 나는 허무주의자야. 그거는 허무주의자가 아니죠. 그게 미칭항이지. 그건 허무주의자가 아닙니다. 뭔가 끝없이 사고의 깊이 속에서 뭐 새로운 가치를 이렇게 도출해낼 때, 니체 같은 사람은 그것은 초인사상이라고 하는 일보멘시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개념, 새로운 가치를 도출해냈어요. 이른바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도출해냈어요. 뭐 또 어떤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화적인 그런 인물을 이렇게 신화적 인물이 있었지만 그걸 자기 개념에 맞게 이론에 맞게 새롭게 도출해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은 허무주의자라고 얘기를 하죠. 니힐리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드리아는 뭘 그럼 도출해냈습니까? 보드리아도 극단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출해낸 하나의 그런 이 사람의 관점에서 세계 하나의 관점, 하나의 또 새로운 현실, 현실의 부정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현실, 그것이 이 사람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냈고 또 세뇌에서 시뮬레이션 미학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드리아르가 속도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체 개념과 대체, substitution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사한 하이퍼 현실의 시뮬레이션 개념을 사용한 보드리아르는 정치의 디즈니화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화된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듯이 기호와 그 지시 대상과의 분리 현상은 위장된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 이때 위장된 이미지가 시뮬라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거짓된 이미지 또는 위장된 이미지. 예. 장 보드레아르는 현실적인 것이 고통이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이 책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지시 대상이 없는 묘사. 시뮬레이션은 지시 대상이 없다. 지시 대상이라는 것은 현실에 있는 어떠한 지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을 얘기합니다. 지시 대상의 묘사는 우연성이 지배하며 물질 세계와 연관성이 결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우연성을 강조한 초현실주의 예술의 이미지와 유사하다, 비슷하다. 데자뷰. 데자뷰는 이미 벌써 본 그런 거죠. 독일어 하면 schon gesehen, 그죠? 또 영어로 하면 seen already, 이미 본 이런 뜻입니다. 촌시 기법이 그러한 예가 됩니다. 보드리아르 깊은 관계가 있는 몸의 해체 이미지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논쟁과도 연관이 됩니다. 네, 몸의 해체. 이거 디지털 예술에서도 몸의 해체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초현실주의에서도 몸의 해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특히 몸의 해체는 우리가 그 포스트 휴머니즘, 휴머니즘의 그런 논쟁성에서 연습과 비연습성의 관점에서 디지털 예술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몸의 문제, 몸의 예술 이런 것이 디지털 예술의 하나의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예술에서 흔히 몸의 해체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초현실주의 관점과도 연관되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예. 또는 우리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과도 이것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허무주의 내는 무정부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보드리아르는 하이퍼리얼리를 통해서 재현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리얼리. 뭐가 하이퍼리얼리티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이퍼리얼리즘. 하이퍼. HYPER에 쓰죠. 하이퍼리얼리즘 또는 하이퍼리얼리티. 하이퍼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이퍼. 무슨 의미예요? 하이퍼 리얼리즘, 리얼리티 우리는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우리말로 뭐라고 우리가 풀어 쓸 수가 있습니까? 뭐라고? 크게 얘기해, 크게. 초월. 초월하고는 조금 틀리죠. 초월. 그리고 하이퍼 리얼리티 가면 초월 현실. 초월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초현실주의 할 때 그 슈어 리얼리즘은 슈어 쪽에 가깝습니다. 슈어 그게 아마 초에 되는 거고 하이퍼는 과도적인 거 예, 뭐 과도적인 뜻도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파생적인 뜻이 가깝습니다. 파생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파생돼서 나타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현실이 있는데, 이게 누굽니까? 그, 보드리아르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하이퍼리얼 때는 우리가 현실이 있는데, 현실과 다른, 또 다른 어떤 현실이 있다. 이게 파생, 하이퍼리얼리즘입니다. 현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초현실주의 같은 거는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현실이 존재하지 않고, 현실 너머의 어떤 현실, 그죠? 현실 너머의 어떤 현실만을 인정하는 것이 초현실주의인데 반해서 여기 나오는 하이퍼 리얼리즘은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존재하는데 그와 다른 어떠한 현실, 그게 파생된 어떠한 현실이 존재한다. 요거는 우리가 뒤에 얘기할 증강현실과도 또 다릅니다. 증강현실은 현실이 존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가상현실이 존재하는 것, 같이 공존하는 현상이 증강현실의 현실인데 이 하이퍼 리얼리즘은 현실과 비현실, 이른바 비현실 또는 파생현실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과 비현실, 파생현실이 서로 경계를 이루면서 경계가 해체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중적 모순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세계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사유가 진리나 실제와 교환되지 않으며 불가능한 교환은 현재와 복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속임수인 현실, 왜냐하면
거짓된 또는 위장된 이미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임수의 현실은 기호 영역과 교환되지 않습니다. 기호는 완전한 스크린인 시뮬레이션의 순수한 사변이 됩니다. 완전한 스크린. 이 완전한 스크린. 요거는 그 보드레아의 이 개념이죠. 보드레아의 개념. 우리가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지만 현실이 비현실이고 비현실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제를 보드레아들은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선 현실과 비현실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나눠진 자체가 경제가 희미하고 현실 자체가 비현실이 되기도 비현실이 현실이 되기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순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하나의 스크린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인데 그 스크린은 막이 가리켜 있는 그런 스크린이 아니고 완전히 투명한 스크린. 한쪽에서 내가 비현실에서 현실을 보면 현실이 다 보이고 현실에서 비현실 보면 비현실이 다 보이는 완전히 투명한, 그렇게 투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투명한, 그렇기 때문에 보드레아는 그런 현실을 백색 신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색, 하얀 신화다 이런 말. 완전히 투명되는 신화다라고 얘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객관적인 신화다. 객관적인 현실이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다 보이고 부정할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보전의 그런 객관적인 건데 너무 객관적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객관적인 그런 것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투명하게 다 보이기 때문에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이렇게 없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보드레아는 포르노그래피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냥 포르노그래피가 아니고 백색의 포르노그래피다. 왜냐하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포르노그래피다. 그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기호는 완전한 스크린인 시뮬레이션과 준수한 사변이 됩니다. 모든 것이 무로부터, 이거는 라틴어 표현이 무로 엑스 니힐로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무로부터 났다가 불시에 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하이퍼리얼리티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무한한 공간입니다. 하이퍼리얼리즘 공간은 무한한 공간입니다. 무한한 공간으로 나타납니다. 재현대할 원본이 없다고 전제하는, 재현대할 원본이 없다고 전제하는 시뮬라크는 끝없나라기 미로로 빠져들어가면서 원본이 없죠. 그래서 재현도 못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시뮬라크는 끝없나라고 미로로 들어가면서 기온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 비현실 속으로 끝없이 날아 들어가다가 다시 현실로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데, 이는 실천 불가능한 행위인 것입니다. 데리드가 말하는 의미의 흔적처럼 이 불가능한 행위는 속도와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공간 얘기도 앞으로 많이 할 텐데, 가상공간에서는 가상공간은 뭐 하는 공간입니다. 가상공간은 끝도 없어요. 무한합니다. 마치 우주처럼 무한한 공간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의 그런 속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속도 개념과도 연관할 수 있다. 의미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공간 속에서 의미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고 재현 흔적도 물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적 의미도 이 공간에서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도 무한대일 수도 있고 시간이 역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드레아는 아메리카라는 책을 썼는데, 아메리카의 책 속에서 속도에 대해서 마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아메리카라는 책에서 속도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내가 한번 발췌해 봤어요. 발췌해서 한 부분을 인용해 봤습니다. 내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속도는 보드레아가 얘기하는 속도입니다. 속도는 순수 대상을 창조한다. 그것은 그 자체 순수 대상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지면과 지형적 중고점을 없애버리기 때문이고, 시간 자체를 폐기하기 위해서 시간을 앞서 달리기 때문이며, 자신이 원인보다 더 빨리 움직여 그것을 앞지름으로써 그 원인을 말소시키기 때문이다. 속도는 원인에 대한 결과의 승리이며 깊이로서의 시간에 대한 순간성의 승리이고, 욕망의 심오함에 대한 표면과 대상성의 승리이다. 속도는 기억에 대한 망각의 승리이며 교화되지 않는 건망증의 도취,
사망의 순수 기호학 속에 있는 순수 대상의 비상성과 가역성이다. 그것은 일종의 슬로우 모션적 자살이며 형태들의 경감에 의한 죽음이다. 형태들의 사라짐의 유해한 형태, 스피드는 식물성의 사물이 아니다. 그것은 강물의 수정을 통한 굴절에 가깝다. 그것은 이미 파고의 장소, 시간을 낭비하는 장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것의 매혹은 단순히 공허의 매혹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유혹도 없다. 유혹은 비밀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속도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진공 속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예식일 뿐이다. 유동성을 강압하러 그 밑에 숨겨진 부동선으로 전환시키는 향수 어린 욕망. 그것은 기호학에 붙어 다니는 살아있는 형태들에 대한 향수와 유사하다. 네, 조금 어렵죠? 네?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하기 위해서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속도는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순수 대상. 순수 대상이라는 것은 현실의 대상이 비현실의 대상을 얘기하고 있죠. 비현실의 대상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하나가 들어가고 있고요. 속도는 우리가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갖고 속도는 그 순수 대상, 비현실의 대상 이런 관점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속도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시간적 또는 무시간적 개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속도는 비시간적, 무시간적 개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속도의 개념과 다른 속도의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속도는 욕망을 다루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표층미학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렇게 시간에 대한 순간성의 승리이고 욕망의 심오합에 대한 표면과 대상성의 승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표층미학. 우리가 흔히 전통적인 예술에서 이 시간에 포스트 디지털 예술가의 그런 대립적인 개념으로 내가 가끔 얘기한 아날로그 예술에서는 표층을 다루지 않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다루는 것이 주로 심층성을 다루고 있죠. 사물의 심층성, 사물 깊이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인 예술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거꾸로 표층성은 포기하고 심층성은 포기하고 표층성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표층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일상성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전통적인 예술에서는 일상성을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일상 언어도 다루지 않아요. 전통적에서는 예술 언어, 시어 이런 것들은 일상적인 언어가 다른 언어, 일상적인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입니다. 하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학이나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요소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에서 이른바 1968년도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은 5월 혁명, 68혁명이죠. 68혁명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문학의 죽음 이후의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문학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문학을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문학 죽음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문학. 그게 전통적인 죽음, 문학의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하는 심층 미학을 다루는 그런 문학이 죽고 새로운 문학이 나타났다. 이게 이제 표층미학을 다루는 문학이다. 여기에서는 예를 들면 햄버거가 등장하고 코카콜라가 등장하고 일상 용어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용어들이 시어로 그대로 막 등장하고 있는 그런 문학들을 포스트 모더니즘의 문학인데 욕망을 다루고 있는 그런 거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의 표층성을 다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주관성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주관성 얘기했었죠. 주체 얘기했었죠. 우리가 얘기하는 객체와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예술의 본래의 그러한 목표를 나아가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체와 객체와 하나의 동일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 욕구 이런 것이 부정되기 때문에 표층성을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부정됐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디지털 예술에서는 객체가 존재하지 않죠. 왜 지시 대상성이 없는 그런 현실을 다루기 때문에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주체는 부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층미학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속도는 바로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속도는 기억을 상실하는 망각의 미학입니다.
망각의 미학 그런 표현을 아까 썼었죠. 망각의 승리다. 기억에 대한 망각의 승리다. 우리가 전통 예술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억의 승리입니다. 망각이 아니고 기억의 승리에 반해서 이거는 망각의 승리다. 교화되지 않는 건방증은 도취, 사막의 순수 기억에 있는 순수 대상의 피상서가 가역성이다. 이런 것들 표충미학과 망각적 그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속도는 현실에서 대상을 다루는 형태를 상실하면서 죽음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그런 대상성, 지시 대상이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죽음의 미학, 죽음과 연관된 관점을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일종의 스로 모션적 자살이다. 그죠? 형태들의 경감에 대한 죽음이다. 형태들이 사라짐의 유해한 형태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이 죽음의 미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되는 굴곡의 미학입니다. 직선적이 아니고 굴곡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딜레이드에 의해서 바로크의 주름은 폴드라고 그렇게 하죠. 독일하면 팔테, 디팔테라고 하는 죽음의 미학이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미로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도는 미로와 연관된다라고 하는 거죠. 미로. 네, 죽음의 장소를 아까 이거는 파고의 장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공허의 매혹이다라고 했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로의 그러한 미학에 가깝습니다. 미로는 저번 시간에 내가 잠깐 얘기했었죠. 미로를 대변해주고 있는 그 딜레이즈의 관점에서 미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그 논제라고 할까요? 그걸 리점이라 그런 얘기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리점 봤었죠? 봤나요? 이 시간에 봤었죠? 리점. 리점은 바로 미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속도는 차가운 유혹이다. 세닥션이다. cold seduction이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유혹. 장 보드라는 유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유혹이에요. 세닥션인데 그 전통 미학에서 유혹의 의미가 뭐냐? 특히 뭐 키에르크고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의 유혹적 관점을 쭉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혹이 전자 예술의 시대,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예술 시대에 유혹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혹의 관점에 우리가 미학적 의미의 유혹이 뭔지, 예술적 의미의 유혹이 뭔지 이런 것을 잘 그 유혹이라는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형태들의 부동성이 강하 바로 밑에 숨겨진 부동성으로 전환시키는 향수 어린 욕망 이런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속도와 디지털 예술에서의 속도 또는 그 보드레아르는 디지털 예술가는 아닙니다. 디지털 예술가는 아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예술가이지만은 포스트 모더니즘 미학가이지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얘기하는 주창하는 그런 이 속도에 대한 관점이 디지털 예술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네, 그다음. 상호작용성에서 떨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굉장히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디지털 예술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인터랙티비티에 하는 얘기죠. 인터랙티비티가 하는 얘기인데 나는 이 상호작용성을 아무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혼자 분류를 한번 해본 거예요. 상호작용성은 최소한 네 가지의 그러한 미학적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분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분류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내가 분류를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 네 가지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의미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역사적 아방가르드 시 예술가 또는 그 이전의 시대와 제1 상호작용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통적 스토리텔링 한 가지 사건에 기초하면서 연속적이며 인간관계에 기초한 선행적인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은 디지털 상호작용성 인터랙티비티는 비선형적이고 사용자가 유동성으로 해서 다양한 비연속적인 사건과 내러티브의 흐름을 생성시키게 됩니다. 이른바 텔레커뮤니케이션의 그런 비전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최근에 얘기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고전적인 이해는
1878년에 에디슨의 텔레포노스코프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고전적인 예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상 크게는 잘 안 되는데 보여요? 이거 크게 할 수는 없죠? 이건 더 크게 안 되죠?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자,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 한번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이는 것 같아요? 누가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가 보이죠? 보이는 그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누가 그림을 본다? 네, 좋습니다. 누가라는 것은 여기 하는 그 실내죠. 실내가 보이죠? 여기 이게 좀 반으로 끊겼습니다만은 어떤 여자하고 어떤 나이든 여자가 소파에 앉아서 뭘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냐 그러면은 야외 같죠. 야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뭐 소풍이라 그럴까? 뭐 유이라 그럴까? 이렇게 즐기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이죠? 네. 또 뭐가 보입니까? 그런 것이 지금 실내의 사람이 뭔가 보고 있다. 그것까지 맞습니다. 야외에 있는 것을 보고 또 뭐가 보입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그게 하나의 전체적인 그런 것이고 또 뭘 보고 있죠? 더 볼 수 있는 거. 눈이 나빠서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그게 다 안 보입니까? 안경 낀 사람은 조금 더 잘 보이겠죠? 안경 낀 사람은? 안 보여? 안 보여? 네. 뭘 들고 있습니까, 이게? 이 두 사람이? 뭐 들고 있는 거 보입니까? 마이크 같은 거 들고 있습니다, 뭔가 그런 거 들고 있고. 그럼 마이크 들고서 뭐가 말하는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가 말하는 상대가 될까요? 이 여자. 이 여자가 뭔가를 들고, 마치 전화기 같은 걸 들고, 여기 공중전화 박스처럼 이렇게 들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확 놀고 있는데 이 여자만 얘기하는 것. 마치 뭐가 좀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장면. 이 시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1878년도 이 캐리커처입니다. 풍자 만화입니다. 만화인데 이게 1978년도에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소설가이면서 풍자 만화로 전국에서 활동한 프랑스인인 조르스 디 모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풍잡지 펀치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풍잡지인데 실은 만화 에디슨의 텔레포노스코프라고 하는 그런 만화입니다. 에디슨의 텔레포노스코프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리와 빛을 전달하는 에디슨이죠. 우리가 발명한 에디슨의 텔레포노스코프, 즉 보는 전화라는 뜻입니다. 스코프는 본다는 것이죠. 텔레폰은 멀리 소리를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는 전화라는 뜻입니다. 보는 전화라는 제목을 뜻을 가진 비디오 폰으로서 상호작용성의 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만화는 카메라 옵스큐라를 극대한 것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옵스큐라는 어두움 상자죠. 어둠 속에서 무엇을 빛을 보는 것을 얘기하는데 마치 어떻게 보면 어디 갔어 아까 그거 마치 어떻게 보면은 뭐가 같습니까? 카메라 옵스큐라 관객이 영화 속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프레시네마의 관점에서 앉아서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화면에 앉아서 이렇게 띄우는 거 요즘 첨단 기술로도 어려운 기술이에요. 어떤 영화가 아닌 어떤 개인이 실제로는 이 부부가 자기 딸하고 통화하고 있는 화상 전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걸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같은 기술로도 상당히 집에서 앉아가지고 자기 딸이나 무슨 자식이 해외에 갔는데 이 실론입니다. 실론에 놀러간 자기 딸 실론에 그 실론에는 인도 밑에 섬이죠. 그게 놀러간 딸과 부모가 안부 전화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 같은 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집안에 이런 걸 설치해 놓고 누군가가 자식이 딸이나 아들이 가서 뭐 자기 부모한테 연락하는 그래서 화면으로 다 보는 요즘 뭐 우리는 뭐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그렇게까지 뭐 화상 전화가 가능합니다만은 실내에 있는 화상 전화 형식의 그런 아이디어를 그때 그 당시에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네. 예. 이 만화는 카메라 없기를 극대화한 것으로서 마치 현재의 화상 카메라를 내장하고 있는 모바일 휴대전화기로 스마트 전화기로 상대방과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이미지를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이 만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난로가 중앙에 있는 영국 빅토리아풍의 거실에서 어느 노 부부가 안락은지에 앉아 커다란 스크린을 보면서 실론에 있는 한가로운 딸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텔레비전을 켜는 라디오도 없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부모를 바라보면서 전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노부부를 바라보고 있는 딸의 눈초리에서 현재 실현적인 챕터단 상호작용성 텔레비전을 보는 듯합니다. 이는 상호작용성 테크놀로지가 도입된 최근의 첨단 컴퓨터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그린 사람이 딸이 바라보는 시선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보면서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이렇게 커리커서 그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텔레포노스코프 같은 이런 것은 이 사람 말고도 프랑스의 풍자 만화가 알베르 로비다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텔레포노스코프 아까 내가 텔레포노스코프 한다가 에디슨 거고 에디슨 것 이외에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거 알베르 로비다라고 하는 텔레포노스코프이죠. 이것도 역시 커리커처 풍자 만화입니다. 풍자 만화인데 사람들이 역시 똑같이 거실에 앉아 아까 그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텔레포노스코프 거실에 앉아서 전투 장면을 보고 있어요. 전투 장면. 요즘 우리 그 걸프 전쟁 뭐 이런 전쟁할 때 요즘 CNN 막 생방송 전쟁 생방송 하는 거 요즘 우리도 뭐 가끔씩 보고 이럽니다.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했을 때 그런 것에 뭐 잠깐 우리가 보기도 했으면 이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텔레포노스코프는 이런 기능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쟁을 생방송하는 그런 전투 장면을 생방송하고 있는 그런 관점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현재 CNN에서 보는 TV 보도와 같은 그런 것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텔레포노스코프는 알베르 로비다의 20세기 정기 생활과 같은 공상과학 영화에서의 같은 소설에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러한 관점, 텔레포노스코프의 이런 관점들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상호작용성의 관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대생의 영국 풍자가인 조르지 드 몰리에 이런 사람들로 텔레포노스코프를 이런 카툰니스트라고 해요. 카툰, 풍자만을 그린 사람들 카툰니스트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카툰니스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르지 드 몰리에 뭐 이런 사람들 잠깐 혹시 볼 수 있는 거 볼까요? 조르지 드 몰리에. 네. 조르지 드 몰리에의 이 사람의 카툰 장면인데 이 사람이 여러 것들을 많이 그렸어요. 카툰 장면들. 상당히 그 당대에 굉장히 인기 있던 카툰, 풍자 만화 작가. 요즘 우리 뭐 신문 같은데 우리 풍자 만화 많이 그리죠. 많이 그리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걸 그리면서 아까 얘기하고 있는 상호작용성의 개념까지
확장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예. 예술적 상호작용은 예술상호의 20세기 아방가르드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다임에서 볼 수 있는 제1의 상호작용은 관객과의 반응에 주목하는 것으로서 관객의 자극과 반응의 모델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다이즘 이런 데서도 많이 나타나고 제1의 상호작용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미래주의, 퓨처리즘이나 예술지상자의 슈퍼마티즘의 칸딘스키에서 볼 수 있을 때 제1의 상호작용은 미적 언어를 변화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미적 인지를 실제화하며 또한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러시아 미래주의자인 블라디미르 타들린 같은 사람들, 알렉산드 로드첸코 같은 사람들, 이탈리아 미래주의자인 자코모 발라는 우리는 저번 시간에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줄에 묶인 개 움직이는 거 봤었죠? 자코모 발라 이런 사람들이죠. 또는 레오반 도에스 브루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들 카페 카바레 또는 카페 카바레 시네마 이런 데에서도 연극적, 회화적, 음악적 작품을 통해서 시각적 효과의 대칭성을 파괴하려고 하는 상호작용성을 이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카페 카바레 시네마 같은 거죠. 카페 카바레 시네마는 카바레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럽에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던 대중예술의 한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중예술. 그 카베라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이 당시에 카베라 들어가면은 앞에 무대가 있고, 이게 무대가 있고, 앞에 이제 들어온 손님들이 앉을 수 있고, 아주 테이블 형식으로 쭉 되어 있어요. 테이블 되면 그에 앉아서 사람들이 뭐 음식도 시키고, 어떤 사람은 술도 주문하고, 그러면서 음식도 먹고, 술도 먹고 하면 그런 데서 앞에 나는 무대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그 활동을 합니다. 마치 요즘 집에서 TV를 보는 것처럼 TV를 보고 저 사람들이 앉아서 즐기고, 자기는 즐겨 식사를 하면서 즐기고, 여기 나온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다, 만담을 한다, 춤을 춘다, 연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의 그 시대의 대중 예술의 형식을 보여주는 것이 카바레 형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치 영화처럼 시네마의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각적 효과의 대칭성을 파괴하고 있는 제1차 상호작용성의 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TV 방면에서도 이런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칼 큐실라이어 감독이라는 사람이 만든 독일 최초의 텔레비전 단편 범죄 영화 누가 EA 2992를 타고 갔는가 라고 하는 그런 범죄 영화죠. 이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아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잠깐 볼게요. 칼 큐실라이의 단편 범죄 영화 누가 EA 2992 번호판의 차를 타고 갔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상호작용성 라디오, 전화, 텔레비전이 혼합된 멀티미디어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학적으로 인터랙티브 문학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 같은 작품들. 여러분 혹시 율리시즈 읽어봤나요? 제임스 율리시즈 이런 작품들. 이거는 오디세우스를 율리시즈, 영어도 율리시즈 그러고, 또는 피네건의 경략. 이거는 번역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디지털 하이퍼텍스트의 그런 초기 형식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율리시즈의 그런 작품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호모의 오디세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장들, 항목도 이런 거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리시즈는 제임스의 율리시즈는 굉장히 짧은 하루 만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죠. 여기 나오는 오전 8시 시간이라 오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목으로 보면은 이거 호머 타이틀가 되어 있는데요. 호머의 그런 주제로서 많이 있다고 있죠. 텔레마키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텔레마코스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르토르, 그 다음에 프로테우스, 칼립소, 씨름 있는 자들,
하이데스, 그다음에 아이흘로우스, 그다음에 레스트리고니언 이런 것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켈라와 그다음에 칼리티스 배회하는 바이들 원드릴록스가 되어 있고요. 사이렌이죠. 사이렌 되어 있고 키클립스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우시카 태양신의 소들 옥션 오브 더 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스토스 이 기한 그다음에 에레마이오스가 되어 있고 이타카 그다음에 페넬로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임스 조이스가 얘기했던 그런 방식의 뭡니까 호모의 오디세이 그런 제목들 오디세에 나타나는 그런 거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죠. 텔레마코스는 오디세이 아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칼립스 같은 것은 오디세이가 이거는 오디세이 오디세이 모험으로서 이 주인공이 블룸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블룸이라는 주인공이 이런 항목들과 유사하게 이 시내 더블린 시내를 하루 만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배회하면서 겪은 그러한 사건들을 마치 오디세우스가 10년 동안에 겪은 사건과 비유하면서 단축적으로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이 율리시즈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기법 이런 것을 쓰이는 것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또 에피파니의 기법, 에피파니라는 것은 존재의 현현의 관점을 얘기를 합니다. 이리저리 막 나타나는 것을 에피파니의 관점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그 예수님이 그 죽음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장면, 그러니까 몸이 없는 자가 마치 몸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 현상, 그걸 에피파니라 그래요. 미학 용어로 에피파니라고 하는데 그 에피파니식 현상 이런 것들이 이 제임스 조이스의 문학의 하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무대들은 블룸이 하루 동안에 다녀간 이런 것들은 요사답 이런 부분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간들은 비유해서 이런 기간들로서 나눌 수가 있고 학문 분야도 이런 것과 대비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색채로서 색채의 그런 상징술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상징에서는 상수자 말 기타 등등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법 이렇게 소설에서 어떠한 기법이 쓰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 설화체라든지 교리문단 독백이라든지 설화체라든지 나르시즘 악몽 3단 생략론법 연동법 뭐 변증법 뭐 설화체 뭐 이렇게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이런 소설 형식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글쓰기 형식을 얘기합니다. 글쓰기 형식들을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이 뭐냐? 그리고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대로 계속 이어나가면서 쓰는 것을 의식의 흐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자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이어나가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지만은 여러분 속에 뭐 아침에 뭐 했고 이거 마치면 어디 가야 되고 이런 생각도 막 앉아서 하고 있죠. 빨리 수업 마치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막 하고 이런 것도 의식의 흐름의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막 써내려간다면 그 의식의 흐름이 돼요. 아니면 뭐 이 생각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1년 전에 10년 전에 뭐 생각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느 뭐 공원에 갔다든지 어디 산에 갔다든지 바다에 갔다든지 이 시간에 앉아있는데 막 생각나면은 어떤 사건을 서술해 나가는데 그 생각나면 그걸 또 그대로 막 들어오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그럽니다. Stream of Consciousness라고 하는 기법인데 이런 기법이 이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법에 의한 우리가 스타일, 글쓰기, 라이팅 스타일 이런 것도 그게 맞춰서 굉장히 변화 있게 다양하게 이 작품 속에서 소개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한번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네? 글쓰기 방법뿐만 아니고 의식의 흐름 기법이 어떤 것인지 공부하는데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2 상호작용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소개한 것은 그러한 하이퍼텍스트 기법이 상호작용성과 굉장히 문학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